하드웨어에 AI의 소프트웨어라는 날개가 달림으로써 얘네들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을 엔비디아가 해준 거고, 그 깃털을 사가지고 날개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에 있는 테슬라는 분명하게 날개를 이미 완성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이렇게 탁 부착을 해서 로봇처럼 날아갈 거다. 네, 안녕하세요. 이웃TV의 이웃누나 유재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테슬라 때문에 웃고 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요즘처럼 행복한 날이 없을 것 같고, 안 갖고 계신 분들, 내가 조금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요즘 좀 심란하실 겁니다. 테슬라의 아버지, 테슬라의 신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블루닷의 AI 연구센터장님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강병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박사님하고 지난 4월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 테슬라에 뭐만 터지면 자꾸 박사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이제 막 모델 2 얘기하셨을 때도 막 있었는데, 모델 2가 뭔가 삐거덕하면 우리 박사님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뭔가 또 엄청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좋으니까 또 박사님이 생각나서 얼른 서둘러서 섭외를 했습니다. 제가 테슬라 주가 안 좋을 때도 계속 뛸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렇게 오르니까 갑자기 박사님이 절실하게 생각이 나서 오늘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1분기 실적을 보고 책을 완성할 거야 라고 하셨었는데, 그 책은 완성이 됐죠? 책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고 나왔는데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많이 또 보신 분들도, 구매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딱 맞았던 것 같아요. 1분기 이후에 테슬라의 전략이 그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6월 둘째 주에 있었던 그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테슬라라는 책에서의 새로운 챕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뉴북을 쓰고 있다. 뉴북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즉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즉 2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첫 번째 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카 컴퍼니였고, 두 번째는 영어로는 AI 파워드 로봇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죠. AI 기초한 로봇 컴퍼니로 가겠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2기 전략인 거고,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들어맞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또 2분기 실적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딜리버리만 나온 거고, 재무 실적은 이제 7월 17일 날 발표를 하니까, 저는 사실은 또 그걸 보고서 또 분석글을 써서 한 4세 정도에 들어갈 것에 추가를 해서 1, 2, 3세를 하셨던 분들은 그걸 보고 싶으시면 또 구매를 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또 나와서 제가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실적 발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제가 제 책에는 이 실적 발표를 분석해서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주가 변동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책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로봇택시가 발표되기 한 달 전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썼는데, 조금 발랐네, 조금. 그러니까 7월 초부터 했는데 조금 6월 말부터. 사실 7월 해서 하는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러니까 8월 8일부터 한 달 전부터 상승의 모멘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책에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고 있으면서 이것이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인가를 하면서, 사실은 2025년도에 예측되는 FSD의 매출을 제가 추정을 했고, 그것을 불 케이스하고 베어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뉴트럴 케이스로 해서 FSD의 매출이 1년 매출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좀 다른 프레임워크로 저는 조금 옵티머스에 집중해서 옵티머스의 매출을 추론해보고, 2025년과 2026년을, 특히 2026년부터겠죠.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지를 좀 분석을 해서 적으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 전망을 가지고서 하는 주가는 오를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에 적힌 수치를 보고서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여부와 주가 상승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미래를 보면서 롱텀으로, 긴 텀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월가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단위로 보너스를 받잖아요. 네. 12개월 실적이 좋으면 보너스를 받는 거고, 안 좋으면 못 받는 그쵸. 건데, 아니 12개월 이후에 2년 뒤, 3년 뒤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담당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주가를 움직이는 하나의 큰 축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또 다른 투자자 한 축은 저희 한국에 이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처럼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개인 주주들이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 주주가 승리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개인 주주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롱텀으로 보는 것이고, 테슬라의 롱텀을 보면은 지금의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책에 적혀 있고, 또 앞으로도 업데이트는 계속 제가 분기별 실적과 분기별 실적이 나오면 항상 15개월에서 18개월의 주가의 어떠한 상승폭과 하락폭이 생길 수 있는 저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모멘텀은 뭐고 하락의 모멘텀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면서 15개월, 18개월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거를 책에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책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주가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책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근데 저는 단기 주가를 예측하는 건 그거는 신도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 주가는 뭐 무슨 육봉이니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의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로 15개월에서 18개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분기 실적에서 그게 예측이 가능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렇죠. 있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캐시플로우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래서 테슬라가 이걸 위해서 흔히 말하는 케이펙스라고 하는 이 설비 투자에 어떤 부분에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매 분기마다 지금 2016년부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차량의 대당 판매 가격과 차량의 평균 생산 비용을 분석을 하는데, 테슬라의 놀라운 점은 한 분기도 빼지 않고 차량의 대당 생산 평균 비용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엔지니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사실 뒷부분에서는 이것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전기 모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샤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컨트롤러의 어떠한 이더넷 연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48V 아키텍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차량 부분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술 혁신을 책에서는 풍부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혁신들이 결국은 차량의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었지만 20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차량이 차지했던 매출이 91%였어요. 근데 요번 1분기 같은 경우는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는 81% 줄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봐야 될 것은 2분기 때 이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주느냐. 왜냐하면 판매량은 늘었잖아요. 1분기에 비해서. 1분기는 실적이 대단히 안 좋았지만 이번에 44만 4천 대 정도로 나왔으니까 여기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 2%로도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어야 좋은 거죠. 지금은. 그렇죠. 네. 결국은 에너지 부분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당분간 늘어나면서 이걸 맞출 건데, 아직까지 테슬라의 재무제표에는 AI 매출이 공식적으로 잡히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FSD 매출은 기타 매출로, 서비스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아직까지 FSD를 밝히지 않는데, 요번에 딜리버리 7월 2일 날 발표할 때 44만 4천 대 발표할 때 처음으로 9.4기가와트를 와트시를 갖다가 우리가 메가팩을 팔았다라고 처음으로 공개했잖아요. 이거는 원래 실적 발표 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월 초에, 다음 분기 초에 이렇게 차량 판매하고 이제 에너지 부분의 수치를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는 테슬라가 이제는, 저는 2025년부터 할 거라고 보는데, 요번 달에 FSD를 얼마 벌었다. 요번 분기 때. 어느 정도 숫자 기준만 넘으면. 그렇죠. 이 정도 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나오면 실제로 AI에 의한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이 기간이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달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이 기간이 오래 갔으면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 테슬라의 그 초기 주가는 대단히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모델 3가 나왔어도 오르지 않았어요. 모델 3의 흔히 말하는 프로덕션 헬, 그 생산의 지옥을 통과하면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중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사실은 1000% 올랐잖아요. 수직 상승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고 있다가도 이것이 수직 상승하는 때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수직 상승하는 때는 아직 멀었다. 이거는 분명하게 AI로 재무제표상의 매출이 분명히 기록될 때, 그리고 이것이 증가 추세를 예측하기 쉬울 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을 때, 이때 비로소 테슬라의 주가는 저는 상승할 것이고, 사실 이때부터 상승하게 되면 저는 테슬라의 주가에는 하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급 떨리고, 박사님 사실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방어적이셨거든요. 네네. 기술 네. 전문가시기 때문에 내가 네. 여기서 뭐 주가 얘기하냐 했는데 뭔가 확신을 드셨다는 건 뭔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오른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주가가 뭐 열흘 연속 올랐고 이 기간에만 40% 올랐고, 근데 거기서 이제 빵 트리거 역할을 해준 건 이제 인도 실적이었는데 네. 사실 인도 실적이 최악을 면한 거지 이게 막 서프라이즈 이건 아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네. 대체 뭐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온 건지 뭘 시사하는 이거는 건지. 월가가 반영을 한 거예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월가에서 반영을 한 건데 월가는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자꾸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공세가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조금 간간히 여러 번 나오지만, 미국도 조금씩 나오지만, 유럽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선거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테마예요. 중국 전기차의 공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번에 EU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에서 38.1%를 더한 48.1%의 관세를 도입하고 미국은 100%의 관세를 25%에서 100%까지 올려냈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세 인상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아직까지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까지 다 합치면 독일 기업들이, 여러분 독일 기업들은 자동차 브랜드가 많죠. 폭스바겐, 뭐 아우디를 포함하는 폭스바겐, 포르쉐까지 해서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의 큰 축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유럽에 판매하는 양과 미국에 판매하는 양보다 많아요.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복 관세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논쟁이 됐던 것은 이제 좀 그 부분적으로는 테슬라는 빠질 것 같은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유럽 수출용 자동차에도 관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들이받고 그랬던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테슬라에다가 지금 중국차 전기차라고 딱지 매겨가지고 관세를 매기려고 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별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차에 매길 것인지 뭐 이런 식의 이 갈등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모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차량 전문 이 유튜버 채널도 많고 차량 전문 분석 기자들도 많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일관적인 결과들이 뭐냐면, 테슬라의 그러니까 BYD의 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폭스바겐의 ID3나 ID4랑 비교하다가 요즘 BMW랑 비교해요. BMW랑. 근데 거기에서도 $20,000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퍼포먼스 차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차량 전문 기자들이나 차량 전문 블로그 유튜버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파괴적인 거거든요. 그냥 품질 나쁜 저가차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품질 좋은데 저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 경제가 지금같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동차라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때 유럽 사람들이 천천히 중국 차량들을 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을 월가가 분석하고 있었고, 월가 입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의미 있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거는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죠. 즉 이거는 분기별, 즉 YOY를 한 게 아니죠. 작년 대비 뭐 매출이 얼마나 올랐느냐, 또는 분기별 대비를 분기는 오르긴 올랐으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차 시장의 압도적인 강세 속에서도 테슬라가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국에서도 의미 있게 팔렸고, 미국에 당연히 팔리는 거고, 유럽에서도 그래도 심지어는 지금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한국이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 역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보조금을 국가의 재무 상태가 지금 좀 안 좋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를 작년 하반기에 끊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다시 하락 곡선을 걷고 있는데, 이러한
이러한 전체 유럽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선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동차 기업으로 테슬라의 매력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부분에서 순수하게 사실은 자동차 부분을 평가를 했던 부분이 좀 더 강하고요. 네. 또 월가의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이러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이분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FSD 11을 보니까 이건 11하고 좀 다른 거예요. 본인들이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시장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여론들이 형성되는 것들이 월가에서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테슬라의 AI에 대해서 그냥 기대치만 갖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언제쯤 매출을 만들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한 것들 이것도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었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좀 전망을 지금 월가에서 좋게 보는 것은 우선은 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돼도 우선은 주법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주법을 바꿀 수는 없고 주법 같은 경우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전기차를 드라이브를 몰고 있고 공화당이 갖고 있는 텍사스마저도 전기차에 대해서 요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테슬라의 본사가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고 이러한 전통적인 공화당 지배적인 어떠한 주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우호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어떠한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연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다수를 특히 하원에서는 머저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동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역행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오면서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연방법이 폐기되기라는 것은 되게 어렵다. 물론 선거 결과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중간선거가 같이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되니까요. 이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머저리티를 차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재편된다라면 다시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이 동의해서 만든 법안을 통과시킨 법안을 쉽게 대통령이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통령이 교체가 돼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월가에서 내놓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위험 요소도 어느 정도 많이 낮아졌고, 게다가 이게 단순히 인도 실적이 아니라 테슬라 전기차의 어떤 경쟁력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또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정말 저는 작년부터 계속 제가 뭐 어떤 방송이나 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월가는 진짜로 주목 안 해요. 맞아요. 월가는 그러니까 테슬라 실적 분기 실적 예상치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에너지 부분 항상 빠져 있었어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 주간지죠. 6월 마지막 주 이 주간지의 제목이 뭐냐면 The Sun Machine이에요. 태양의 기계라는 또 썸머신하면서 지금 미국과 유럽과 호주에서 어떻게 태양광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그래서 더 썸머신이라는 타이틀지를 제후가 더 썸머신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분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느끼기에 체감하는 것들하고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체감하는 것하고 지금 미국과 유럽과 호주에서는 원래는 지금 사실은 풍력이 더 많은 부분 재생에너지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태양광이 지금 급속도로 쫓아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이 패널 가격, 낮은 가격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죠. 이 낮아진 가격도 있지만 이것이 유럽과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이걸 평가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서 국가 보조금들 주면서 생산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이러면서 전체 시장이 지금 붐업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ESS 산업은 대단히 유망합니다. ESS 산업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용량 전기 저장 장치잖아요. 이거는 특히 풍력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SS 시장이 커지려고 하면은 풍력과 태양광 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반드시 커져야 되죠. 왜냐하면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치는 낮에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캘리포니아만 해도 피크 타임이 저녁 시간이거든요. 의외로. 왜냐하면 집에 들어와서 더우면 다 에어컨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크 타임이 거기는 의외로 저녁 시간이 형성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뉴욕타임즈의 6월달 보도에도 나오지만 과거엔 피크 타임에 의해서 생산된 게 끝났는데 ESS로 이것이 이제 산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을 쓴 산이 과거에는 이 가운데만 직사각형처럼 모여 있었다면 정오 시간대에 이것이 넓어져서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까지 ESS가 가동을 해주면서 이 시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ESS가 더 많아진다라면 풀로 가능해지는 거고, 여러분 또 하나는 흐름, 플로우와 스톡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네. 즉 전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스톡도 중요하지만 신규 에너지의 생산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이미 캘리포니아, 미국은 전체적으로 올해 3월 달에 전체 신규로 만들어지고 있는 2023년을 총괄하는 데이터예요. 만들어지는 신규 에너지가 80%가 재생에너지예요. 미국이. 그 정도예요? 네,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신규 에너지에 화력발전소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거고, 화력발전소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끝났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규 에너지에서 80%가 풍광과 태양광과 이 풍력이라는 부분이고, 이러면서 그러면 ESS에 대한 소비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이 부분, 이 플로우 흐름을 보여야 된다는 거고, 또 올해 4월 달에 캘리포니아가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5위 규모인데, 처음으로 4월 달에 일시적이지만 100% 캘리포니아 주가 재생에너지로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색깔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념으로 볼 이유가 아니거든요. 경제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 텍사스주가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현재는 빠르게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텍사스는 정말 풍부한 이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접해 있고,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에서 텍사스가 지금 캘리포니아를 바짝 추적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여긴 공화당이 오랫동안 지배했던 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념적인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 머니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머니의 문제로 바라볼 때도 재생에너지가 지금 완전히 다른 에너지 자원들을 이겨내가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또 하나 봐야 될 여러분 또 무서운 경쟁력이 CATL이죠.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1위 기업이잖아요. CATL이 올해 처음으로 ESS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는 ESS 영역에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이 있지만 CATL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높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로트롭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에다가 지금 메가팩을 질 수 있는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되면은 연간 생산량이 한 50기가와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이 풀로 차고 있다는 거잖아요. 9.4기가니까요. 그러니까 즉 1분기에는 생산을 많이 못해서 못 팔았던 거지, 이미 솔드아웃 된 상태예요. 예약이 항상 1.5년에서 2년 정도 예약이 다 솔드아웃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건 다 팔리는 시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하이에도 테슬라가 메가팩을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것은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 이름을 메가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기가팩토리. 그래서 상하이에도 지금 메가팩토리를 작년에는 이제는 건설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고 삽을 떴어요. 이제 포크레인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월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가 1.5년 걸릴 거라고 공장 짓는 데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빨라서 9개월 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끝날 거다. 그러면 내년에는 메가팩의 이 매출 볼륨이, 시장 볼륨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거죠. 상하이와 캘리포니아의 로트롭이 2개가 돌아간다라면 거의 90기가와트 정도나 80기가와트 정도는 만들어줄 거라는 거고, 이 정도가 지금 9기가와트가 팔려서도 이 정도의 매출 시장인데, 지금 분기별 실적이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걸로는 이 9.4기가와트면 테슬라 전체 매출의 10%는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10%가 작지 않다고 보는데 테슬라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20%, 30% 작동을 할 거고, 일론 머스크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에너지 부분에서의 수익, 프로핏이 그러니까 매출 총량이 자동차를 이기긴 어렵지만, 왜냐면 이건 24%에서 28%의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익, 그러니까 이 절대적 금액이 자동차를 추월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도로 에너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에너지는 뭘 할 거냐면 테슬라에게 현금을 줍니다. 여러분, 이 현금이 테슬라, 여러분 제 책에도 좀 적고 있지만 테슬라는 미래 투자를 하는데, AI 투자를 하는데 대출이 없어요. 대단하시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게,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몇천억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조를 투자하는데
자기 돈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근데 이걸 다 벌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 이미 또 1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 그러면, 우리가 도조 슈퍼컴퓨터가 지금 계획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즉 AI 칩, 즉 엔비디아에서 사갖고 오는 AI 칩, 그리고 테슬라가 직접 도조 칩이라고 해서 TSMC에서 만들고 있는 칩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도조 슈퍼컴퓨터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고, 올해 10월 달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미 병목 현상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 비싼 AI 칩들을 만들고 제작하고 사갖고 오는데도 자신이 갖고 있는 캐시플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대출이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없다 정도는 지금 만들어지는 거의 300만 대가 넘는 차량에서 나오는 비디오들을 갖다가 FSD를 서비스를 쓰던 안 쓰던 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이걸 지금 다 학습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장기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추가 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미래를 향한 그것이 도박이 아니라 자신이 번 돈으로, 지금과 같이 이자율 시대에는 자신이 은행 대출 없이 자기 투자를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테슬라의 건강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재무적 건강성을 얘기를 해 주는 거고, 이제 테슬라가 망하느니 많이, 뭐 돈이 없었니, 부채가 많니, 이자 부담이 크니, 이런 얘기는 물론 부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부채를 대부분 줄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부채를 갖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재무적 건강성이 대단히 뛰어나고, 미래를 향한 투자들도 이미 계속해서 차곡차곡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월가의 보고서를 봤는데, 이제는 그 ESS에 대한 추정치를 월가에서 이제 연간, 그러니까 뭐 분기간 뭐 9기가와트로 뭐 계산을 하면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될 거고, 앞으로 이게 추정치에 반영될 거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이 속도가 엄청 낮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요즘 뭐 미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뭐 저거 뭐 낮아지고 해서 태양광주들 다 아작났는데,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그거는 이제 한국의 태양광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럽도 사실 안 좋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버 캐파시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해서 국가 보조금을 줘도 사실은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부도난 기업들, 독일에 난 부도난 기업도 있거든요. 파산한 기업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의 이 패널 가격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하나도 지금 이 부분에서 되게 고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 패널 가격이 중국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태양광을 지금 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력이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은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거고, 사실 하나 같은 경우도 독일 기업을 구매한 거잖아요. 구매해서 생산하고 있고 기술력은 가져왔는데 패널의 원가 자체가 워낙 달라버리니까 생산력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 규모의 경제 혜택을 일부에서는 유럽에서 중국 패널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믹스를 하고 있는 거죠. 자국 생산권을 어차피 100% 커버를 못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 있거나 이런 애들은, 유럽의 기업들은, 생산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취약하기 때문에, 주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좋은 실적을 만들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니, 어떻게 테슬라가 ESS를 이렇게 팔았지라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테슬라의 ESS의 경쟁력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ESS하고 AI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그럼요. 테슬라가 잘하는 것이 인공지능으로 생태계에 ESS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보통 이런 대용량 일종의 배터리잖아요. 대용량 배터리를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를 갖다가 단지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생산될 때 저장했다가 많이 생산 못할 때 써서 그리드에 그러니까 배선망에다가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이 대규모 ESS의 역할이잖아요. 테슬라는 여기다가 오토비더라는 인공지능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합니다. 아비트리지를. 그게 뭐냐면,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도 그런 의미를 못하겠죠. 한 점만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 그럼 뭘 하냐면, 전기값이 비쌀 때 저장했던 전기를 팔고, 전기값이 쌀 때 전기를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들이기까지 해요. 사들여서 저장해놔요. 그래요? 네, 사들였다가 저장해놨다가 그리드에도 내보내지만, 항상 전기 가격에
그러니까 반응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0.01초의 단타 매매를 합니다. 이것이 다 프로그램되어 있고 그 지역의 가격에 대해서 AI가 패턴을 연구해서 언제쯤 가격이 오를 거고 내릴 거고 오를 때 정확하게 들어가서 전기를 팔고 내릴 때 정확하게 전기를 사들이는 이런 작업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오토비드라는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구체적인 제가 레퍼런스 근거를 대고 있는데 호주에 있는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 메가팩 설치 비용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네. 저 사실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언론에 보도가 이미 다 된 것들인 거고 제가 그런 레퍼런스를 찾아서 집어낸 건데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메가팩에는 여러분 오토비더라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네. 테슬라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가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ESS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한다면 어떻게 CATL도 이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는 이 메가팩에 들어갔던 배터리 1세대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를 썼어요. 2세대부터는 LFP 배터리를 씁니다. 어디서 수입한? CATL에 수입한. 그러니까 CATL에서 가져와서 재판매를 하는데 CATL하고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갖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AI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게 8월 8일 이 로보택시의 날, 그 전까지는 뭐 테슬라는 계속 간다인데 저희는 이제 예전에 많은 경험을 했죠. 옛날 사이버 트럭도 그러다가 별거 없으니까 꼬꾸라졌는데 이 로보택시의 날, 이 행사는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인가? 네. 벌써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네. 하고 있고 사실은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전에 기대치가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간다라면 사전에 올라가지 사후에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네. 보는데 우선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우선은 어떤 차량을 선보일 것인가. 어떤 차량을 선보일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FSD 버전 업그레이드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부터 지금 미국에서 세 번째가 시범 운전을 어차피 여러분 전면 운전 아닙니다. 시범 운전을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서 샌프란시스코 제한된 구역에서 전역으로 확대를 했고 LA로 확대를 했고 피닉스에서 원래 되고 있는데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제 네 번째 도시로 이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테슬라는 몇 개의 도시에서 시범 운전을 언제부터 몇 대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범 운전을 할 것인 거고 또 네 번째가 요번에 발표할지 안 발표할지 모를 텐데 우버하고 척을 질 건지 우버하고 협력을 할 건지. 여러분 웨이모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웨이모 앱에서 택시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버 앱에서도 웨이모를 로보택시를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모는 기본적으로 우버랑 같이 하고 있어요. 독립적으로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택시를 하려고 하면 로보택시를 하려고 하면 출근 시간에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호출이 많고 어디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지 그래야 그 근처에다 차량을 그렇죠.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차량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불렀는데 15분 뒤에 옵니다. 이러면 누가 타겠어요. 1분 뒤 2분 뒤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이 가장 많은 근처에 가장 많은 차량이 가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테슬라에겐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버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버의 고객 데이터 때문에 이걸 가져갈 건지 협력을 아니면 지금부터 시범 운영을 하면서 차근차근 모아나면서 독립의 길을 갈 건지 이거는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뭐가 더 유리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테슬라 독립적으로 하는 게 낫죠. 하지만 지금으로서 서비스의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쵸. 우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요걸 이제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보면 차량과 관련해서는 원래 테슬라의 원초적인 개념이 뭐냐면 모델 2와 로보택시를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델 2를 이번 내년에 내놓지 않습니다. 모델 3과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을 내년에 내놓죠. 그렇게 이번에 1분기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서 중국 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델 2만 기다렸다가 너무 오래니까 이 저렴이 버전이 2025년 상반기에 나온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같은 게 아니었구나. 네, 같은 게 아닙니다. 모델 2는 원래 계획은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한다니까 양산이 2026년부터예요. 그러면 너무 중국차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중국차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땡겨준 건데 그러니까 추가 투자가 필요 없이 모델 3과 모델 Y의 라인에서 그걸 조금 변형해서 한 $5,000에서 $10,000를 낮춰서 저렴이 버전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컴팩트 웨이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모델 2 이 라인에서 로보택시를 생산하겠다는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보택시의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몇 대 정도는 생산하겠죠. 네네. 이걸 가지고 시범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10대, 뭐 어디에서 10대,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할 거지,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400대 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보택시의 그 규모가 8월 8일 발표되는 거는 몇 대지만 문제는 모델 2가 공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델 2와 로보택시는 똑같은 외형과 똑같은 인테리어인데 자동차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과 가스 페달이 있다와 이 유무만으로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저가 차량의 디자인을 구경한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로보택시의 미래도 보겠지만 2026년부터 천천히 만들어질 모델 2도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갖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건 기관 투자자들도 카 컴퍼니로서 판단할 거라는 거죠. 네네. 로보택시의 차량이 갖는 의미가 있고 로보택시가 또 특허를 냈어요. 스스로 청소하는. 이거는 요번에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로보택시를 탔는데 운전수가 없는데 누가 그렇지. 지저분한 사람이 탔거나 뭐가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네. 다음 그게 불쾌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차량의 그 공기를 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살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자동화시키는 것을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한 손님이 타고 나고 나면은 항상 똑같은 습도와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병균도 없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거에 대한 차량도 특허를 냈고 그다음에 바닥도 한 번씩 닦아주는 이런 식의 것에 특허를 내놨거든요. 로보택시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잘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고객 만족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차량은 대단히 흥미진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로보택시만이 아니라 모델 2의 모델과도 같기 때문에 2026년부터 전개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떠한 그 가늠자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들은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좋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FSD가 지금 12.4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5를 내놓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12.5가 내놨는데 일론 머스크는 12.5는 13이나 14하고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5의 퍼포먼스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12.4에서 많이 해결하는 것이 12.4의 출시가 늦었던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 12.4는 흔히 말하는 엣지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계속 테슬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학습은 끝났다. 지금 엣지 케이스만 테스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엣지 케이스가 뭐냐면 사람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하다가 지금 개입을 하는데 왜 개입을 하냐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입하는 건데 요 문제를 하나하나씩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개입의 순간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원웨이로 들어갔는데 일방 통행으로 들어갔는데 공사중. 그러면 뭐 그러냐면은 후진으로 그 골목을 나와야 됩니다. 되게 긴 시간. 이런 거는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FSD랑 안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요번 해결한 게 뭐냐면 원웨이로 들어갔다가 차가 혼자서 자율주행으로 백으로 해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엣지 케이스가 근데 대단히 무수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 해결할 수 없어서 엣지 케이스 12.4에서도 해결을 했더니 얘가 조금 인간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기계처럼 운전하니까 부드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고 그래서 4.0이 나온 게 아니라 12.4가 나온 게 아니라 12.4.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는 부분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12.5가 나오면 더 많은 엣지 케이스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로보택시가 될 거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로보택시의 시범 운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돈 내고 타는 운영이 되는 건 2026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26년 되면은 14나 15가 나올 가능성이 대한 전망들과 14와 15는 어느 정도일 거라는 FSD의 어떤 성능 향상에 대한 전망치를 분명히 8월 8일 날 발표할 거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트너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버랑 같이 할 것인지, 립트랑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부분에서 8월 8일은 사실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8월 8일 날 서프라이징으로 테스트 지역이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면 주가는 제가 대부분 폭등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테스트 지역을 미국에만 제한할 것이냐, 지금 중국은 되게 자율주행의 테스트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미 상하이에 제한된 도로에서 FSD 테스트에 들어갔잖아요. 이걸 중국 정부가 허가를 해준 거고, 이건 뭐냐면 상하이에 제한된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권한을 만약에 8월 8일 날 같이 발표한다. 네네. 이러면 이제 FSD 시장이
북미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네. 월가도 크게 환영하면서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네. 있습니다. 안 되면 제가 보기엔 주가는 많이 안 오를 거고요. 그렇죠. 그건 사실은 제가 바라는 바고요. 전 너무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상하이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충 시나리오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께서 예상하신 거에서 뭔가 빠지거나 그 기대에 미흡하면 네. 그때 이제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주는 거고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것들이 나오면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으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네. 진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 근데 박사님은 일단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대부분 다 나올 것 같다. 네네네네. 근데 저는 상하이 부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서프라이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일론 머스크가 만약 이걸 발표한다면 선물이 하나 더 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처럼 one more thing이다. 얘기하면서 하나의 선물, 상하이에서도 로보택시가 테스트된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보기엔 시장은 요동칠 겁니다. 그쵸. 네네네.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만 봐도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엄청나게 저는 너무 놀라운데, 네. 그래도 알 사람들은 이걸 다 아나 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빅 이벤트가 이제 하반기에 하나 더 있죠. 뭐냐면 바로 2024년 상반기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이, 모델 3과 모델 Y의 모델이 그래도 공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저가 모델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근데 퍼포먼스 지금, 모델 3 퍼포먼스 지금 평가 좋잖아요. 내년 2024년에 모델 Y의 페이스리프팅 주니퍼에 대한 평가도 좋은데, 이 주니퍼 퍼포먼스 말고도 차량 두 개가 더 소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관심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서프라이징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6월 10일 날 있었던 주주대회 총회 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뒤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차량 3개가 커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아직 공개 안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이 하나가 뭘까? 이건 분명하게, 이 로보택시일 거고, 하나는 분명히 모델 3과 모델 Y의 어떤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저가 버전일 거고, 하나는 두 개는. 하나가 도대체 뭘까? 로드스터일까? 근데 로드스터의 모델은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로드스터는 어차피 많이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스페이스X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뭐 거의 로켓 수준으로 날아간다면서요. 근데 그거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니까, 뭐, 그러니까 아니면, 기아의 카니발과 같은 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테슬라의 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는 지금 벌써 미국에는 유사한 디자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그리는 거죠. 그래서 세마이 트럭을 축소판으로 디자인은 축소로 가면서 이 밴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캠핑카로도 쓸 수 있고, 연예인들도 탈 수 있고, 요거 타면은 버스 중앙차석 갈 수 있는 요 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모델 공개를 만약에 올해 하게 될 경우에 이것도 빅 서프라이징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흔히 말하는 이 모델 믹스가 대단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옵티머스를 지금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A 같은 경우는 지금 BMW 공장에다가 투입을 했어요. 한두 대 투입했는데 정말 비디오 보시면 놀랍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이제 일을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놀랍도록 느리거든요. 그죠? 네, 놀랍도록 느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내년부터 옵티머스 1000대를 테슬라 공장에다 투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의 어떠한 실질적인 모습들을 올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상당히 다른 기업들의 어떠한 AI 파워드 로봇이라고도 하고 AI 로봇이라고도 하죠. AI 로봇하고 경쟁력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을 경우에 요럴 경우에는 월가는 이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로보택시 시대보다 옵티머스 시대가 더 빨리 올 겁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지금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매출은 FSD 즉 개인 사용자들이 이거를 로보택시를 보면서 내가 이거 써도 되겠는데 해서 월 99달러를 이제 뭐 59달러로 내렸지만 뭐 하여튼 그걸로 이 사람들이 FSD를 많이 쓰면 매출로 잡히는 거겠지만 실제로 뉴욕시라든지 뭐 이런 대도시의 로보택시가 투여되는 것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타다도 도입됐을 때 택시 운전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처럼 서울에 로보택시 운전사 오거나 뉴욕에 로보택시 오면은 로보택시 한 10대는 불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옵티머스는 다르거든요. 옵티머스는 사회적 저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공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옵티머스는 세 가지겠죠. 하나는 얼마나 얘가 일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효율성을 볼 거고, 그리고 실내 있게. 두 번째는 이제 실내도. 그래서 뭐 다치게 안 하고 그렇지. 뭐. 근데 별로 다치게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자동차처럼 막 시속 60km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을 다치게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도 부분은 저는 금방 해결될 것 같고, 업무를 잘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옵티머스에서도 FSD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테슬라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의 머리는 AI이기 때문에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얼마나 가성비죠. 그치. 네, 왜냐면, 지금 공장에서 지금 막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예를 들면 한국의 많은 안성이나 이런 데 공장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네.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비싸면. 그렇지. 절대 안 하거든요. 그치, 그냥 사람 쓰지. 네, 그럼 사람 쓰거든요. 근데 그거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네. 최저임금보다 이 로봇을 이용하는 비용이, 토탈 비용이 훨씬 더 낮아야 사실은 공장에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특히 옵티머스는 중국 시장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가격을, 가성비를 어떻게 맞추느냐. 저는 피규어나 이런 데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가격대예요. 가격대를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뭐 사람 10명 쓰는 것보다 더 비싸버리면, 누가 로봇을 써요. 내 로봇 쓰는 거 자랑하고 싶은 CEO가 몇 명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한두 대 쓰겠죠. 공장에서 로봇을 쓰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테슬라는 여기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 우선은 FSD, 즉, 차량에 쓰는 FSD를 그대로, 옵티머스에 쓰죠. 물론 여기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조정을 하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1cm나 2cm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넘어가죠. 넘어가도 문제가 없죠. 그냥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옵티머스는 넘어가다 넘어지거든요. 걸리면. 그래서 그치. 되게 미세한 어떠한 바닥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장애물 간의 거리 측정이 더욱더 정밀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파인 튜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쵸. 이런 부분에서는 조정이 있지만 기본적인 기본은 FSD가 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배터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에 로봇을 도입했는데 얘가 1시간마다 엄마 밥 좋아하는 것처럼 저 전기 다 소진돼 있는데요. 충전 또 해주세요. 2시간마다 충전 또 해주세요. 그치. 이러면 곤란한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동차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크기가 작습니다. 인간만 하잖아요. 네. 저만한데, 팔 다리에는 배터리를 못 넣어요. 여러분 골격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럼 어디밖에 못 넣으면 저희 가슴에밖에 못 넣잖아요. 저 배꼽에서부터 여기 가슴에밖에 배터리를 못 넣는다는 건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조금 집어넣었을 때 4시간에서 최소 4시간. 그래야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잠깐 쉬는 것처럼 최소 4시간에서 8시간을 움직여줄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4680 배터리라든지 고성능 배터리가 얼마 정도 커버해 줄지가 사실은, 아직까지 검증되어 있지 않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신감 있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로봇 회사에서도 배터리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 전선줄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대량 생산해서 4680 배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물론 또 CATL에서 요즘 솔리드 배터리 같은 경우 신제품 발표하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배터리 있으면 계속해서 좋아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구동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근육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있고 회전하는 로테이션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기 모터로 만드는 거거든요. 전기 모터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100% 만들어 왔잖아요. 왜 주지 않았거든요. 100%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전기 모터에 대한 능력은 대단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버전 5과 지금 버전 3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3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넓혀가면서 구동기 또한 차량하고 그러니까 카 컴퍼니하고 로봇 컴퍼니하고 기본 구조가 같다라는 거예요. 네, 다르지 않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파워트레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중요한 것이 전기차잖아요. 근데 이 옵티머스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 이것이 맞춰줘야 아까 말했던 가성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가성비가 나와야 공장 주는 또는 CEO는 회사 대표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줘야, 왜냐면 월 구독료 같은 방식으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20,000, 지금 테슬라의 목표는 $20,000에 만드는 건데 $20,000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판매만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데이터도 적게 해줘야 되고, 수리도 해줘야 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뭘로 갈 수 있냐면 초기에, 예를 들면 한 번에 우리가 정수기 구입하듯이, 처음에 그러니까 $5,000 내고 매달 $500 낸다든지 $600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옵티머스를 리스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리스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리스 비용이
하여튼 최저임금보다는 저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누가 맞출 수 있는, 누가 빨리 맞추느냐가 이 시장에서 누가 쉽게 해서 선빵 때리냐의 네네.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카 컴퍼니하고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시는 이런 비전들이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니, 옵티머스는 저는 내년부터는 그 가성비와 이런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1000대를 해본다고 얘기했고 네. 테슬라의 목표는 2025년부터 외부에 판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판매가 6년부터 된다라고 치면, 네. 2026년부터 되면 2025년부터 애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2026년부터 외부에 팔리려고 하면 얘네들이 전선줄도 사실 동영상으로 실제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네. 전선줄이 끊긴 채로 네. 배터리로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손의 각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움직이는 속도도 시연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또 지난주에 상하이에 열렸던 AI 컨퍼런스에 테슬라가 사이버트럭과 옵티머스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옵티머스에 대한 관심은 중국에서 더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대단히 이쪽 AI 로봇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먼저 되면은 옵티머스를 구매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최소한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텍사스의 오스틴의 기가팩토리, 그다음에 프레몬트의 기가팩토리 4개 기가팩토리에서만 제대로 옵티머스가 돌아가는 걸 입증해주고 다른 공장주들이 와서 견학해가지고 감동받아서 내년에 저 예약 구매할게요. 예약을 2025년에 내년에 시작할 수 있거든요. 2026년부터. 그러면 이것이 예약 구매도 우리가 미래의 매출로 그쵸. 고려해서 네. 재무제표에서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밸류에이션에는 기업 평가에는 펀더멘털 평가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옵티머스가 영향을 받는 것이 2025년 하반기부터는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의 개인 목표는 저는 2055년 상반기까지 테슬라의 저의 목표 매수 그 숫자를 다 맞추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가슴 아픕니다. 사람들이 막 $1000, $2000 할 때 이제 왜 이러니 했는데 이거 장난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뭔가 그렸는데 저 어릴 때 공상 만화 보면서 했던 게 뭔가 지금 테슬라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만들고 네. 뭐 만들고 사람 없는 자동차가 다니고 화성으로 여행 떠나고 네. 우리 테슬라의 미래의 어떤 청사진은 과연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은 네. AI의 시대로 저희가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 저도 사실 엔비디아를 잘 평가하지는 못했었고 네. 2022년 말까지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 엔비디아가 AI 컴퍼니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게임에 들어가는 네, GPU나 만드는. 또 당시에 왜 또 저도 엔비디아를 안 좋게 봤었냐면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크립토 겨울이 왔었잖아요. 크립토에서도 GPU가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크립토 시장도 좋지 않고. 뭐 게임식 뭐 PC 교체 뭐 주기도 오지 않았고 뭐 이걸 어디다 파나.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 게 신기하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챗GPT 나오면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막 아마존에서 무진장 사들인 거잖아요, 이 지역을. 그러면서 폭등한 거고, 가격도 막 올려도 그래도 사겠다고 줄 서 있고, 그러면서 매출이 정말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버린 거고, 그리고 거기서 그로스 마진이, 총 매출이익이 78%가 나와버리고, 뭐 이건 뭐 그냥,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들을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그냥 GPU 만드는 회사에서 AI 컴퍼니로 바뀐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도 많이 논쟁이 나오는 것이 엔비디아가 거품이 있니 없니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AI 칩으로서 누가 돈을 얼마만큼 벌 것이냐. 즉 이 정도 돈을 구매를 했으면 비싸게 거기다 한 10배는 벌어야 시장이 경제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작 그거만큼만 벌면은 그냥 또이또이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정도인데 과연 누가 여기서 매출을 많이 낼 것인가 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오픈 AI 저는 돈 많이 벌 거라고 보고 있고 애플도 돈 많이 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에 AI가 날개를 달면 즉 시리가 지금 진짜 멍청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멍청한데 여기에 AI가 이제 결합되면서 시리가 정말 똑똑해진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러면서 아이폰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매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면서 AI가 제대로 작동되는 아이폰과 아닌 아이폰에 분명히 구별됐고 그러면 대체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이러면서 하드웨어가 날개를 다는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AI가 자동차에게 FSD라는 날개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 날개를 너무나도 큰 걸 단 건 로보택시로 지나는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로봇, AI가 없는 로봇은
정말 시리보다 더 멍청한 로봇이거든요. 인간이 하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일일이 다 지정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자율성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건데 이 로봇에다가 AI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AI의 소프트웨어라는 날개가 달림으로써 얘네들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을 엔비디아가 해준 거고 날개를 만드는 깃털을 제작을 한 거지 날개를 만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그 깃털을 사가지고 날개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에 있는 테슬라는 분명하게 날개를 이미 완성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이렇게 탁 부착을 해서 로봇처럼 날아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 진짜 테슬라를. 제가 즉흥적으로 한 거지만 비유 잘 들었죠. 저는 알고, 너무 설레요. 이게, 이래서 테슬라남들이 나오는 거구나. 네네. 이걸 진작에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이 재산적으로 정말 차이가 많이 나겠구나. 그래서 제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책을 보면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테슬라. 아직도 뭔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께 그냥 쐐기. 한마디로 그냥 테슬라 정리해 주시고.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연금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금을 대체할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매달 연금 붙듯이 매달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랐을 때 내릴 거를 기대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가장 현명한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장기 투자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장기 투자로 제가 연금 붙듯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주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2개씩, 3개씩, 4개씩, 5개씩, 10개씩 이렇게 사는 생활의 습관을 길러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게 빠져들었고, 진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심장이 뛴다라는 게 뭔지 느꼈던 오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 덕분에 많은 걸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그때그때 박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빨리 테슬라 사러 가자.